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신년사에서 남은 기간 동안 완전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3월 치러지는 대선과 관련해 국민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29명으로 확산세가 주춤했지만 오미크론 감염자는 111명이 늘어 누적 1,300명대가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누적 1,015명으로 14일 연속 1,000명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돼 백신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났다면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4명과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도 오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내일 새해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책 경쟁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후부터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각오로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신년 정치개혁 토론회에 참가합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석탄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에너지, 자원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1월 수입분의 50% 이상이 이미 출항했다며 국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새해 첫 증시 개장을 기념해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는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아직은 생각해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생활에 있으시는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NFT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NFT에 대해서. 당에서 같이 네. 저희가 이제 후원이나 아니면 선거자금 펀딩도 NFT를 이용해서 해볼까 하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기념품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변조, 조작, 복제 불가능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 산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외면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의 산업으로 받아들여서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국가 재정을 통해서 방역에 협조하느라고 피해를 입은 특정인들 또 특정 그룹뿐만이 아니라 또 방역 행정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모두의 그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따라서 이제 급한데 우선 지원이라고 하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건 규모에 따라서 또 정부와 협조 여부에 따라서 또 야권과의 조정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MBC. 네. 네. 아, 국민님.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선대위 건강 개편에 선언하셨는데 그 소식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처음 듣는 얘기여서 네. 또 남의 집 얘기인데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후보도 공약을 좀 쏟아냈는데 네. 그 공약에 대한 평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제 이제 윤 후보께서 발표하신 공약 내용을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뭐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결국 선거의 막바지에 이르면 이럴수록 또 국민들이 원하는 또 필요한 일들에 대한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공약 내용으로는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결국은 실천할 수 있느냐, 말이 아니라 행동하느냐가 중요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지,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지는 지금까지의 그의 과거를 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집중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개장 기념식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자와의 질의응답 장면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방역 행정 때문에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손실에 대한 지원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등과의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는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4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패스에도 6개월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도 3,000명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129명으로 어제보다 7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월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해도 1,000명 넘게 감소하며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위중증 환자가 나왔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1,015명으로 2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36명 발생해 누적 5,730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사이 111명이 늘어 누적 감염자는 1,318명이 됐습니다. 신규 감염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101명인데 미국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캐나다, 필리핀 등 입국자입니다. 국내 감염은 10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다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한때 90%대 근접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닷새 연속 60%대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3.9%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2.4%로 전날보다 1.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해서 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해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방역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올해 코로나19 방역의 성패는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한다며 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 체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 관계자들에게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치료 역량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고 국민에게는 자율과 책임 원칙 아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백신 패스에도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백신 패스 유효 기간은 백신 2차 접종 14일 이후부터 18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 패스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3차 접종을 한 경우엔 접종 즉시 백신 유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주 한 주는 과태료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도입되는 가운데 새해 들어서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생일이 지난 2010년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옥수동 위탁의료기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오전부터 병원은 부스터샷을 접종받는 인원으로 붐볐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접종이 이뤄지는데 백신 스티커를 팔이나 팔목 등에 붙여 접종 백신을 구분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곳 병원에서는 50여 명이 부스터샷을 예약했습니다. 오전에만 30명 넘게 몰릴 예정입니다. 18살 이상이 접종 대상으로 접종 연령대는 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기본 접종 3개월이 지나자마자 맞으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에 부스터샷을 빨리 맞고 싶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을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3차 접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1분기 안에 18살 이상 연령층 대다수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본 접종을 마친 분들은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는 오는 3월까지 3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3차에 이어 4차 접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면역 지속 기간과 국외 동향 등을 고려해 접종 간격과 대상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린 기자. 2010년생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되는 거죠? 네, 1월부터 12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2004년생에서 2009년생 사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2차 접종이 지난 10월부터 이루어졌는데요. 2010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난 청소년들은 내일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하는 날로부터 7일 이후의 날짜로 접종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접종 대상이 된 2010년생 청소년들은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일이 지난 2010년생 청소년만 접종 가능한 탓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면 생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옥수동 위탁의료기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감염자가 50만 명 이상 나오면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새해 들어서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감염자 급증은 입원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원 감당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일 감염자가 54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집계했습니다. 이틀 전 58만여 명보다는 줄었지만 감염자 급증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8만여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고 집계했습니다. 2주 새 20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동안 한 자릿수대 증가를 이어오던 입원율도 2주 만에 30% 증가하며 9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4% 줄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감염자 급증은 결국 입원율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When you have multifold more people getting infected, the net amount is you're still going to get a lot of people that are going to be needing hospitalization. And that's the reason why we're concerned about stressing and straining the hospital system. 결국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같은 폭증은 연말연시 연휴를 지내면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이나 3월에 가서야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e keep it down at a low level enough that it doesn't disrupt our society, our economy, our way of life. That's what I'm hoping for. I hope that as we get into February and March and such, that we will be at that level of control. 파우치 소장은 폭증을 누그러뜨리고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을 추가 접종까지 맞추는 속도를 올리는 게 유일한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해 12월 성탄절 연휴부터 시작된 미국의 항공 대란이 새해 초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근무할 항공사 직원이 줄어든 데다 악천후까지 겹쳐서 연말 연휴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는 일요일은 현지 시각 2일 미국을 오가거나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 2,207편 이상이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급증 속에 겨울 연휴를 마친 초중고 학생들이 개학을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면 학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현지 시각 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학교가 학생들의 대면 학습을 위해 완전히 문을 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 지난달 21일 대국민 연설에서 오미크론 확산세를 우려하면서도 학교를 봉쇄할 필요가 없다며 정상 대면 수업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이어서 4차 접종까지 승인한 이스라엘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이렇게 현지 보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지난 2년간의 누적 확진자보다 더 많은 200만 명에서 최대 400만 명까지 새로 감염될 수 있다는 건데 이를 통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2주 전까지 하루 700명대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 이상으로 늘어나자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930만 인구 가운데 420만 명 이상이 3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수그러질 다음 달 말까지 200만 명에서 최대 400만 명이 새로 감염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2년간 누적 확진자 13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צריך לזכור שגם מצב של עשרות אלפי מאומתים ביום הוא קשה מאוד לניהול מבחינה לוגיסטית. אלה מספרים שהעולם לא הכיר וגם אנחנו לא הכרנו. 이스라엘은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60대 이상과 의료진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봉쇄 대신 경제활동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확진자가 4배 넘게 늘었지만 중증 환자는 80명대에서 1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낮은 데 따른 것입니다. 오히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을 통해 집단 면역을 이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최고 행정 책임자인 나우만 하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단 면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사람이 감염돼야 하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감염에 따른 대가가 크기 때문에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이 달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던 90대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90대 여성 2명이 치료를 받던 도중 각각 지난 27일과 29일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90대 2명은 광주 남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전수검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 이후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통해서 위기 극복 정부로서 남은 4개월 임기 동안 완전한 위기 극복과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이 적대와 증오,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고 민주주의의 축제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먼저 임기 마지막 신년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내용은 뭡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2022년을 완전한 위기 극복과 정상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의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며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것이 시간 문제이지만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이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상 회복이 늦춰져 민생이 어려움이 커지는 점에 안타까워하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대한 두텁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는 빠른 추격자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는 선도국가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미리 대응하고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문 대통령은 또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 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탄소 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 없이 안착시키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짧게 언급을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집값과 관련한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백정규 기자.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동안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보다는 임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 남북관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은 남과 북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대선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는 물론 행정부에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선 등 정치적 이슈에 관련한 언급은 피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 사이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는 것을 우려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는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주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장이 되길 바란다며 정치권에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와 증오 그리고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본부장 사퇴를 포함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선대위 쇄신에 윤 후보는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지율이 고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 본격적으로 쇄신에 들어갔다고요? 네, 지지율 위기 속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선대위 전면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선대위 6개 본부장 전원이 사퇴할 예정이고요. 신지혜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 수석 부위원장도 조직 쇄신을 요청한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개편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봤지만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국민 여론이 선대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 정서에 맞게 개편해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대선을 승리로 이끌 책무를 지닌 사람이라며 선대위 개편 과정을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대위 쇄신과 함께 윤 후보는 현재 이후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이재명 후보와 나란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최근 발표했던 주식시장 선진화 공약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이후 당사로 이동해서 서민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선대위 개편 소식이 전해진 뒤 모든 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에 예정됐던 상임위원장 간사단과의 연석회의 그리고 새해 첫 의원총회 참석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일 새해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전 그리고 정책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자본시장 투명화와 신속한 산업 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을 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이후 특별한 공개 일정은 잡지 않았고 저녁 늦게 2차례 방송 인터뷰만 잡혀 있는데요. 숨을 고르면서 정책 가다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통해 집토끼를 잡는 데 주력해왔다면 새해부터는 이같이 비전과 공약 경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경제정책 기조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택 공급 정책도 조만간 발표하면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네, 박석영 기자. 제3지대 후보들도 틈새를 파고들고 있죠. 특히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진한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그래프를 보면서 지지율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주차에서 4주차로 넘어가는 여론조사를 보면 양강 후보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했고 또 제3지대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몸값이 높아지면서 단일화 이슈도 함께 떠올랐는데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서 설 전에 야권 내 골든크로스, 다시 말해 안 후보가 윤 후보를 이기는 상황이 이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단일화에는 거리를 두면서 국민 요구를 수용해 끝까지 경쟁하는 모습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안 후보는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신년 정치 대개혁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미래당 전국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선거 연합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 공급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자원 수급 관련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지난해 국내 경제를 강타한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이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인도네시아발 석탄 파동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정부가 개최한 에너지 자원 수급 관련 긴급대책 회의, 왜 갑자기 열린 겁니까? 네, 인도네시아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4억 톤의 석탄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10월 31일 자국 내 발전용 공급 부족을 이유로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 공급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데다가 이번 조치로 또 다른 원자재 도미노 가격 인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연간 석탄 수입의 20%쯤을 인도네시아로부터 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 인도, 일본 순인데 우리의 수출입 등의 경제와 매우 밀접한 나라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박기영 에너지 차관 주재로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와 전력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내 석탄 발전 비중은 35%쯤 됩니다. 오늘 회의에는 발전 관련 공기업 5개사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국내 경제를 강타한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이어서 혹시라도 인도네시아발 석탄 파동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로부터 한 달 동안 석탄 수입이 안 되면 타격이 큽니까? 네, 국내 석탄 수입의 절반가량은 호주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쯤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수입국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조치로 애초 이달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에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달 입고 물량의 55%는 이미 선적되거나 해서 국내 정상 입고될 것으로 정부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국내 전력 수급 영향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석탄 가격의 인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 배경의 하나로 단가 인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 중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석탄 단가를 톤당 $7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석탄업계는 톤당 약 90에서 100달러의 수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안 석탄 수입국들이 서로 웃돈을 주면서 석탄 확보 경쟁에 나서면은 가격 인상은 불보듯 뻔해서 이렇게 될 경우 석탄을 주로 쓰는 국내 철강이나 시멘트업계 등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대책 회의의 핵심은 결국 석탄 인상으로 인한 발전 원가 등에 대한 고민으로 대책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우입니다.
지난 1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북측에 보낸 신변 보호 요청 통지문에 대해 북측이 아직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제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북측의 답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추가로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지는 않았다면서 군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월북 발생 이후 22사단을 비롯한 부대 병력을 확인한 결과 인원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민간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탈북민 남성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변 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가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석준이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내는 데 흥신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나 신상털이 등에 악용되는 흥신소를 관리, 감독할 제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이 그 집 주소를 알아낸 방법은 흥신소였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단돈 5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 여성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함께 구속된 흥신소 운영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제3자로부터 피해자 집 주소를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모 씨도 흥신소를 통해 전처의 거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차량에 왜 GPS 설치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문제는 흥신소 관련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흥신소가 특정인 소재를 추적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재작년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탐정이란 용어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수천 개로 추정되는 흥신소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뒷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는 걸 막을 수단은 여전히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탐정이 될 수 있어서 전과자와 같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탐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를 확보한다든가 위치정보를 찾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한 관련된 자격증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 활동 우려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나서서 탐정 생태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탐정 공인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경찰이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탐정이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때 그 탐정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탐정의 자격을 어떻게 박탈할 것인지를 법령에 담아서 우리 국회에도 탐정공인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탐정업 관리법이 발의돼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뒤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예방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얼마 전 YTN은 중증 장애인이 KTX 휠체어석을 이용했다가 요금의 10배인 45만 원을 징수당한 사건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엔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역에서 잇따라 시위도 벌였는데 장애인의 이동 불편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하루를 황보혜경 기자가 동행해봤습니다. 오전 10시 휠체어 장애인 이지숙 씨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출근 시간은 오후 1시. 두세 시간 전에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놔야 회사에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11시에 부르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일반 택시라도 잡아보지만 애타게 손을 흔들어도 지나쳐버리기 일쑤입니다. 택시를 잡아도 휠체어를 태울 공간이 마땅치 않아 이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다 들어가질 않아요. 트렁크 문을 열고 가야 돼요. 트렁크가 좁아서 그런 건가요? 예, 가스통 때문에 안 들어가요. 오후 6시, 지숙 씨의 퇴근길은 더 고난입니다. 이번에도 미리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지만 예상 대기 시간은 50여 분. 이마저도 훌쩍 지나 1시간 반 뒤에야 드디어 택시가 잡혔단 전화가 오고 집에 도착하니 사방에는 새까만 어둠이 깔렸습니다.
회사와 집은 10분에서 15분이고요. 제가 6시에 차를 부르게 되면 8시에 서울 지역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는 3만 9천여 명, 장애인 콜택시 수는 698대로 50명당 한 대꼴이지만 수요가 몰릴 땐 배차가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관련 법에 따라 확보해야 되는 법정 대수는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 많이 몰리시는데 특정 시간대에는 추가로 지금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는 건 어떨까? 휠체어 바퀴를 붙잡는 파인 도로와 경사지고 울퉁불퉁한 인도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그보다 험난한 건 버스에 놓인 계단입니다. 좀 더 기다려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에 타더라도 장애인용 손잡이가 좌석에 가려져 의지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지하철역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그나마 조금 낫긴 하지만 타고 내리는 문 위치가 서로 달라서 누군가의 도움 없인 휠체어를 돌릴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옆에가 돼 있어서 그 안에서 돌려야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손잡이가 있긴 있지만 의자에 가려져가지고. 장애인 단체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다 보니 결국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 교통수단에 의존하게 된다며 근본적인 이동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특별교통수단 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버스를 100% 도입하고 지하철도 엘리베이터 설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급한 볼일이나 갑작스러운 약속은 휠체어 장애인에겐 버려야 하는 욕심이라고 말하는 지숙 씨.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기다려온 세월은 어느덧 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전환은 코로나 사태 등과 맞물려서 다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세 번째 미뤄진 건데요. 정부는 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모두 세 단계인 전시작전권 전환평가는 2019년 1단계 평가가 끝난 뒤 코로나19 사태로 남은 2단계 평가가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 약속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전작권 단계 평가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의 작전 능력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보완 사항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 연합훈련 때 2단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조율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하반기에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The minister and I also agreed to conduct a full operational capability assessment of our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during next fall's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또 코로나19 추세와 대통령 선거, 북한 등이 변수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된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2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겨냥해 동북아 주둔 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할 경우 전작권 전환 문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대비도 하지만 더불어서 중국 견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의도가 읽힙니다. 그렇다면은 전작권 전환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더라도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동맹의 역할을 놓고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 못지않은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양국의 정치 일정 등과 맞물려서 올해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하는 우리 정부의 균형 외교 전략. 올해도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지난달 초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경고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드론 업체 DJI 등 중국 첨단 기업들에 대한 파상적인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화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올해도 양국의 정치 일정과 타이완 문제 등과 맞물려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과 당대회를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데 비해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해 반중 연대를 확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견제라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서 민주공화 양당의 거의 합의를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국내 정치적인 면에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 견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와 달리 민주주의 연대와 동맹 결속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전방위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4개국 협의체 쿼드와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한 오커스 등 중국을 겨냥한 다자협의체 결성에 이어 올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중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RCEP과 대립하는 구도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미중 관계는 상당히 대립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안보 연대 구축에 속도를 낼 경우 우리 정부의 전략적 고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안보는 물론 남북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정부 대표단 파견 문제는 올해 외교적 역량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 안보 정책을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기고문을 통해 핵 확산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2021년엔 이란과 북한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이란에 대해서 공개적 낙관주의와 분주한 외교로 1년을 보냈고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년을 보냈는데 양쪽의 결과는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사도광산 등재 추진에 대한 남한 언론과 일본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한과 일본 각계의 입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시달린 미국 경제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미국은 올해 양적 완화의 축소와 함께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과연 돈줄 죄기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가 올해 세계 경제의 주요 화두입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미국 뉴욕에서 무상 제공 음식을 찾는 발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재료 값이 급등하고 운송차마저 제때 구하지 못하면서 구호단체의 시름은 깊어졌습니다. In the last few months, as the need keeps growing, we needed another vehicle to rent. And we couldn't get a vehicle to rent. It took us a month to get a rental 30-foot truck. 사탕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주문량이 크게 늘었지만 직원을 구하지 못해 일부 공급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사탕류 가격은 10%가량 올라 소비자 부담만 커졌습니다. Not only was it hard to hire them, the wages have kept creeping up as well. And so it's been really competitive out on the marketplace just with the lack of labor force.
지난해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2년 이후 최대인 6.8%나 급등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간 지속한 여파로 식료품값뿐만 아니라 자동차, 에너지, 주거 비용 등이 일제히 급등해 미국인들의 생활고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양적 완화의 축소인 이른바 테이퍼링을 올해 3월쯤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최소한 3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수단들을 총 동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It's a real bump in the road. It does affect families. When you walk in the grocery store and you're paying more for whatever you're purchasing, it matters. 하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여전하고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으로 구인난이 지속할 수 있어서 과거 수준의 물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We don't expect the pace of price increases to stay this high, but prices also won't go back down to where they were before. 물가 급등으로 점수가 크게 깎인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올해 2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지만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율은 82.3%에 달해 약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7.7%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율은 10월의 20.7%와 비교해 한 달 사이 3.0%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이는 새 가계대출의 82.3%가 변동금리를 따른다는 의미로 이런 비율은 지난 2014년 1월의 85.5%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전국 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가 과속 차량 1,653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방 차량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파악하는 장비를 암행 순찰차에 탑재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비에 이륜차 단속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라는 말을 체감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겨울 날씨 역시 변하고 있는 데다가 미세먼지 예보도 잦습니다. 때문에 사만사온 대신 사만사미 등의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만든 겨울철 신조어를 정혜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만사온,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는 말로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를 대변하는 용어였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고 이어 고기압 영향권에서 이틀 정도 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이후 고기압이 이동성으로 바뀌면서 나흘 정도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발 스모그 공습이 심해지면서 이 단어는 바뀌었습니다. 춥고 바람이 강할 때는 미세먼지가 없지만 기온이 오르고 온화해지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만사미,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에 시달려야 한다는 신조어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2010년 이후 온난화의 역설로 불리는 북극 한파가 본격 시작되면서 사만은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칠한 칠미와 십한 신미에 이어 십한 이온도 등장했습니다. 추위가 풀리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추위 강도도 세지고 기간도 길어지면서 사만사온을 찾아보기 어려운 겨울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추위 강도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시베리아만큼 추운 서울을 일컫는 서베리아. 서울 지하철에 얼어붙은 유리창과 출입문을 영화 설국열차에 빗댄 서울국 열차 등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뚜렷해지면서 높아진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겨울의 새로운 언어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간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영상 2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밤부터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에 이어 서울과 경기 남부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밤부터 내리는 비나 눈의 양이 많지 않아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도, 청주 4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륙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고 주 중반쯤 제주도에만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 후반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